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단히 조촐하고 아늑한 자리인데요. 예, 사실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동남아의 경제 전반 약간 다루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재벌들이 이제 동남아 지역의 큰 기업들이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런 정치 경제학적인 이야기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가 되는 뭐 후견인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예, 그리고 뭐 유사 자본주의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었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왜 한국과 동남아는 달랐을까? 이런 질문들이 나오면서 몇 가지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소개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동남아가 이제 경제와 기업이 걸어온 길을 간략하게 요점을 하면, 식민지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게 이제 한국과 좀 차이점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았던 게 이제 뭐 1990년, 20세기 초반이라고 하면 쟤네들은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에 뭐 네덜란드의 지배도 받고 포르투갈의 지배도 받고 뭐 이런 영향들이 서구 제국주의, 일본이 아닌 다른 서구주의의 제국주의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길게 받았던 역사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차이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보다는 훨씬 인프라가 빈약한 게 아니라 섬으로 이루어지고 열대우림이 많은 지역에서 인프라를 잘 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항구 중심의 일정 정도의 발달, 그러니까 자원을 수탈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을 만들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아 있던 거죠. 그 이후로 진행됐던 여러 가지 개혁의 실패, 그리고 그런 독립 이후의 역사에서 빈자리, 경제적인 주체의 빈자리를 채웠던 화교 기업들이 있었고, 또 이 과정에서 제도화된 부패,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과 변화는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동남아와 동북아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논문들이 나와 있고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정치 경제 중에 서로 가지 다른 발전 모델을 비교하는데 개발국가 모형에 대한 논문이 가장 많습니다. 디벨롭먼트 스테이트라고 하는 개발 국가 모델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경제 주체가 그만큼 성장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국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정부가 어떤 역할을 잘했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성장의 차이가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특정 산업에 대한 자원 배분을 정부가 어떻게 역할을 잘 수행하느냐,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잘 수행하느냐, 그리고 이 자원을 교육에 먼저 쓸 거냐, 인프라에 먼저 쓸 거냐, 뭐 자원 개발에 먼저 쓸 거냐, 이런 얼로케이션 하는 역할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동북아는 기적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동남아는 예전에 월드뱅크에서 나왔던, 뭐 월드뱅크하고 이런 데서 나왔던 게 이제 미라클러스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거기 예전에 나왔던 논문을 보면 한국, 대만만 잘했다가 아니라 여기에 태국, 태국, 말레이시아도 굉장히 잘했던 국가들로 쳤습니다. 그 이후로도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독립 이후에 시작할 때만 다른 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굉장히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아시아임, How Asia Works. 이 책이 왜 유명해졌냐? 사실 이분이 추천하기 전까지는 안 팔렸었어요. 근데 이걸 달고 나서부터 책이 무지하게 많이 팔리고 신문에 엄청나게 나와요. 그런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아시아의 힘을 읽으면서 이제 동남아, 동북아가 어떻게 다른 성장의 길을 걸어왔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나왔던 게 중요했던 게 토지개혁, 그 다음에 경제개발 정책이 수출 중심으로 이끌어가면서 인센티브를 줘서 이제 정책이 적절했다. 그리고 효과적인 금융 통제를 해서 금융 자본들이 산업화가 진행되는 쪽으로 잘 흘러가게 만들었다. 뭐 이래서 신속하게 경제 체제가 전환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다시 봤거든요. 근데 저도 읽을 때는 대단히 재미있었어요, 이 책이. 그리고 이 책을 쓰신 분이 원래 저널리스트이고 또 박사님이시기도 하셔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대단히 재밌게 글을 썼기 때문에 효과적인 책이고 내용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이 책의 저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은 주류 경제학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고찰을 하면서 새로운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좋다예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과거 신자유주의나 뭐 예전 자유주의 이 경제학에서는 정부가 너무 나서면 될 일도 안 된다예요.
근데 여기는 정부가 잘해서 이 길을 만들어 왔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영역, 그러니까 새로 이런 주장을 넓힐 수 있는 하나의 물꼬를 텄고, 그래서 산업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한 거는 대단히 중요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해야 적절한 건지, 어디까지가 정부가 잘했기 때문에 효과적인 건지를 판단한 거는 굉장히 자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도, 이 전에도 많은 논문이 있었어요. 이분이 책을 내시기 이전부터 이거에 대한 논의는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 이 효과성을 증명하거나 반대론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유리한 데이터를 다 가져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해석하기 나름이고 뽑기 나름이거든요. 아무리 거시적인 데이터, 미시적인 데이터를 갖다 들여다 놔도 이 당시의 데이터의 적절성이라는 게 모든 나라의 모든 수준의 같은 레벨 정도의 데이터를 찾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처럼 비교 분석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권위주의 독재형 권력자에 대한 평가가 너무 낭만주의적이에요. 너무 긍정적이에요. 본인이 안 살았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받은 피해가 없기 때문에 저널리스트 입장에서 정치 권력자에 대해서 비판적이기는 하지만 너무나 공과 과에 있어서 공을 너무 많이 보고 과를 너무 안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얼마나 그 노동자들이 저임금을 가지고 이제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해서 그 저임금을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지, 인플레이션을 어떤 식으로 억압했는지에 대한 고찰이 굉장히 부족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보면 또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GDP per capita를 퍼체싱 파워 패러티를 보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물가를 억압적인 방식으로 통제했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하거나 인플레이션을 고려했을 때는 전혀 다른 해석으로 반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배태된 사회 경제적 환경의 차이가 이미 문화적으로도 달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식민 지배를 훨씬 더 오래 받았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찰이 좀 없다는 편이고요. 그리고 지리적 환경의 차이는 갖고 있는 자원과 렌트 시킹을 하긴 굉장히 좋은 인센티브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도 사실은 그닥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지리학자분이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열대우림이고요. 강도 많고 바다도 깊고 섬도 많아요. 여기에 인프라를 까는 건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돈 받아서 짓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게임이에요. 왜 지금까지도 동남아의 지하철이 굉장히 없느냐 하면 건설회사에서 똑같은 지하철을 팔려면 우리나라 건설비의 3배 이상이 들어요. 땅이 무르고요. 물을 계속 뽑아내야 돼요. 콘크리트 양생 방식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거 기술에 비하면 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자면 사실 이 책은 너무나 훌륭한 논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있음을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되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비슷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앤 부스라는 이 훌륭한 학자분이 쓴 논문을 보면 다른 건 다 이제 뭐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기 좋은데 이분이 가장 핵심적으로 봤던 건 교육과 인적 자원, 요즘에 인적 자원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만 하여튼 그런 휴먼 캐피탈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특히나 비슷한 유사한 점들은 있다는 거예요. 이 유사한 점들은 이미 이제 나온 높은 투자 수준이라든가 국내 저축 비중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동남아는 외자를 통해서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다라는 인식들을 갖고 있는데 실제 그거보다는 국내 저축 비중이 상당히 높았던 부분이 있었고 수출 주도형 성장을 안 했던 게 아니고 여기에도 테크노크рат이 있었는데 한국과 뭐 대만이나 일본처럼 테크노크рат을 관료들이 똑똑한 관료들이 많이 일을 했다. 근데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가 좀 차이가 있어요. 얘네들이 다 기획재정부에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아니면 재무부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산업정책 전반에 이걸 다 틀어지는 데는 그닥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점으로까지도 이제 해석이 가능한데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한국보다 훨씬 더 심했던 그런 정실관계라든가 크로니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완전히 단절되는 데는 조금 실패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런 차이점들이 완전히 다른 차이점을 보자면 이니셜 컨디션에서 아주 베이직 기본 요건에서 차이 나는 게 지리, 기후, 자원인 거예요. 이게 다 사실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터전 자원 자체가 너무 풍부한 수출 경제는 제조업에 들어가는 돈보다 이걸 개발해서 빨리 정부가 세수를 늘려서 이 세수를 가지고 인프라를 하고 싶은 욕망에 훨씬 더 사로잡히게 됩니다. 기후는 좀 어떻게 연결돼요? 기후는 일단 개발하는데 우리보다 훨씬 힘들어요. 열대 우림에다가 도시를 하나 만든다든가 물을 계속 퍼올린다든가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게 우리랑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교육이라든가 교육 발전 같은 경우도 하려고 노력은 했어요. 근데 우리가 좀 더 동북아가 교육열이 미친 거죠. 이들이 못했다기보다는 사실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조금 더 강해요. 우리가 워낙에 뭐 약간 여전히 산업공사 공부해서 출세해야 된다 이런 뭐든지 시험 위주로 가는 제도들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훨씬 더 강했던 건데 그런 부분들이 교육 발전이 안 된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분배가 그런 점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실제적으로는 처음에는 GDP의 몇 프로 우리랑 비슷하게 시작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라는 측면이 있었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를 그래서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로 이야기합니다. 필리핀은 교육 수준이 높아요. 높았어요. 우리가 진짜 낮았고 우리가 진짜 가난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필리핀은 잘 살기도 했고 영어 교육도 시켰어요. 다 되는데 여기는 기본 자체의 자본의 성장이라든가 국가 개발 성장보다 교육 수준이 높아버렸더니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외부로 나가거나 다른 일에 종사하는 것처럼 오히려 같은 효과를 거두지 못한 거예요. 영어 효과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영어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워낙 오랫동안 이제 스페인과 미국의 식민지를 하면서 나갈 수 있는 길을 많았어요. 우리는 당시에 나갈 방법이 없어요. 섬에 갇혀서.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게 이제 이 엠부스가 조사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소득 수준일 때 GDP에서 교육에 얼마나 투자를 했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가난했고 못 살았을 때 우리가 굉장히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해요. 그래서 교육이 이제 소득이 높아지면 비율이 점점 줄어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과거 같은 소득 대비하면 요 당시에는 우리가 좀 더 많은 부분을 썼는데 안 썼던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FDI 인플로우 같은 경우도 사실 저 나라들이 전적으로 외국 직접 투자에 의지해서 성장했던 그런 경우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통계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굉장히 여러 가지 논문이 있고 지난 시간에 제가 뭐 월사치 캐피탈리즘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드렸는데 신자유주의적인 시각에서 보면 개발국가 모델이 효능이 있냐?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글로벌화에 따라서 이 세계 경제에 전부 편입되는 정도가 심해지면서 개발국가 모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정설이 된 거죠. 그러면 과거의 성장은 분명히 이렇게 갈라졌는데 왜 더 갈라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 갈라지는 게 사실 극복되는 과정에 있다가 다시 벌어지기도 하고 이제는 지금은 이런 그래프가 계속 플럭츄에이션을 보여주기도 있죠. 또 다른 이제 비판 시각은 이제 서구에 있어서 먼저 선진국이 된 쪽에서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라는 얘기도 사실은 유의미하게 여전히 글로벌 불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국 내 불평등이 아니라 글로벌 불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요. 또 뒤늦게 시작된 산업화를 다시는 이런 사다리 걷어차기 요인이라든가 다른 요인들 때문에 이걸 극복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걸 극복했던 경우는 딱 유일하게 한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밖에 없어요. 중국만 가능한 이유는 중국은 체제가 다르고요. 시장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느 나라가 빠른 성장률을 보인다고 중국 같은 케이스를 만들어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위기를 겪으면 선진국은 버티는데 그 이하는 다 이제 한 번씩 엄청난 좌절을 겪어야 되는 거고 최근 들어서는 다시 보호주의 장벽들이 세지고 있고 기술 독점 효과 지금은 미국의 탑 10의 테크 기업들이 웬만한 나라의 GDP보다 다 큽니다.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웬만한 나라의 GDP보다는 다 커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돈을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그 기술을 똑같이 써야 돼요. 로열티를 내고.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과거보다 지금 더 어렵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그린 장벽까지 생기고 있는 거예요. ESG 안 하면 안 된대죠. 근데 물론 ESG를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데 사실은 누가 이 돈을 댈 거냐?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처음으로 제3세계 선진국들이 돈을 모아서 펀드를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는 나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금은 진행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가 갖는 이런 정치 경제적인 분석에서의 의미는 이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지역으로 남은 거예요. 문제는 있어요.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 뭐 태국의 군사 쿠데타, 뭐 필리핀도 이제 과거에 독재자의 아들이 다시 되고 뭐 이런 부분적인 사건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 것이고 인도네시아의 선거를 가장 중요시하게 전 세계에서 바라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무슬림 컨트리인데 이 나라가 민주주의도 하고 자본주의도 하는 나라예요. 자원도 있는데 그런 나라의 사례가 없습니다. 이슬람 중에서는 대부분 왕정이거나 아니면 체제적으로도 민주주의가 아니거나 자본주의라고 보기 어렵거나 뭐 이런데 이 나라는 그 많은 인구를 가지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독재를 버텨내고 하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선거와 경제적인 위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로벌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종교와 종족의 다양성 같은 경우는 동북아와 동남아를 가르는 또 다른 하나의 다양성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사회 통합이나 일치 단결된 이 뭔가 경제 정책을 꾸리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독립 이후에 했던 많은 경제 개혁들 중에 실패였던 요인이 뭐였냐면 화교 중심, 화교는 잘 사는데 우리 원주민이 잘 못 살아. 그리고 원주민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쓰는 거예요. affirmative policy를 하는데 그게 처음에는 무조건 좋은 의도로 하지만 그게 표와 연결되는 순간 포퓰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효율성을 계속 깎아먹는 거죠. 이 보조금들을 그래서 손을 대고 싶지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거냐예요.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동북아, 동남아를 가르는 또 다른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들이 다 모여서 지금의 동남아, 동북아의 차이점을 만들어내는데 그걸 굉장히 단순화해서 도식화해서 말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토지개혁은 너무나 중요한 지점은 분명하지만 그거 하나만으로 성명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수출 주도적인 정책 하나가 이 모든 걸 가를 수는 없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아세안을 구성하는 10개 나라도 국가별 차이와 비즈니스는 다 다릅니다. 비슷해요. 일단 덥고요. 일단 대체로 젊고요. 요즘도 뭐 고령화가 되고 있다고 하지만 대체로 젊고 인구가 많고 뭐 자원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국가별로 또 차이가 있죠. 요즘은 이제 전환의 시대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전환의 시대입니다. 한국은 전환을 잘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근까지의 이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타일랜드, 베트남, 너무 선진국인 싱가포르를 빼고, 또 너무 사이즈가 작은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데를 미얀마를 빼면, 대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시 회복해서 잘 가고 있고요. 그리고 GDP의 뭐, PPP를 보든지, 뭐, 그로스를 보든지, 다 무상향하고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굉장히 좋았던 기회가 한 번 있었던 거죠. 포스트 차이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느 한 나라도 포스트 차이나가 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정세가 다 불안하고 자원 무게화도 있고 기후위기도 이런 글로벌 리스크가 강화되면 동남아는 조금 유리해집니다. 왜냐하면 미국 편도 아니고 중국 편도 아닌 나라들이 대사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누구 편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에 국경이 붙어있진 않아요. 중국에 국경이 붙어있는 나라도 있지만 대체로 중국에 함부로 하기 어려운 나라들도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리스크나 공급망의 변화가 오면 약간 유리해집니다. 서로 네가 웬만하면 내 편이 되지 않으련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러브콜을 받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밸류체인에 있어서 이미 경제가 성장하는 단계에서 생산기지도 왔고 이러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이제 이게 1990년이고요. 이게 2020년인 거예요. 이때만 보더라도 미국이 크죠. 독일도 커요. 이때 2020년으로 가면 독일이 작아지고 미국도 작아지고 중국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1990년대의 그림에서 2020년에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아세안은 어쨌든 이 지역에 있는 애들은 5% 안팎의 성장률을 계속 보이는 기회를 잡고 있죠. 그래서 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만나기도 많이 만나고 국제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좋아졌어요.
요즘 많이 하는 얘기는 글로벌 사우스입니다. 그리고 얼터너티브 에이시아, 그래서 알트 아시아라는 말을 더 이코노미스트가 쓰기도 했죠. 그래서 인도가 대체로 인도, 사우디, 브라질이 주축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요게 이제 좀 명함을 내밀었죠. 그리고 과거에 말레이시아에는 이제 마하티르 총재가 이런 역할을 좀 하려고, 마하티르 총리가 그런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어쨌든 인도네시아의 조코위가 이런 쪽에서 가장 목소리를 많이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나갔고 외국 기업들도 많이 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외자 유치도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FDI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2023년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제가 덧붙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동남아에 중국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쏟아부어서 중국 통화됐을 것 같고 일본 땅이었을 것 같고 이렇게 한데 일본이 오랫동안 투자를 많이 한 건 맞죠. 그러니까 연도별로 보면 축적된 양이 일본이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지만 오랫동안 많이 깐 건 맞아요. 그런데 보면 미국이 이쪽에 대한 투자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이 이제 해외 공장 세우는 것도 많고 중국은 많이 넘어오고 투자를 하다가 이제 미중 갈등이 빵 터진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투자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돈이 없어서 BYD나 뭐 이런 일부가 나오고 있긴 한데요. 네, 그래서 아세안 포지셔닝은 좋아졌다. FDI,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니켈 뭐 이런 자원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최근 2, 3년 동안 외자 유치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이게 성장의 원동력인 거예요. 돈이 들어오면 일단 과거에는 원자재만 캐서 나갔는데 그래서 동남아의 산업 발전이 늦어졌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나가지 말고 다운스트림 팔러시라는 걸 하죠. 가공해서 한 번이라도 처리해야 수출이 가능한 구조로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설비 투자가 들어오고 국내 경기가 많이 활성화되는, 그러면서 조커의 인기가 높아서 뭐 지지율 70에서 80%가 아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트레이드도 조금 바뀌기 시작했어요. 중국과의 교역이 확 늘었다가 조금씩 이제 비중이 줄어들고 미국과의 교역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시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로 예를 들어보면 이제 뭐 메탈 마이닝 수출 이런 거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인프라 투자를 엄청 많이 했어요. 이게 인도네시아만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도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굉장히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사우스에서 치고 나가려고 한다는 모습이 조코이가 잘했던 아주 칭찬받는 일 중에 하나가 저 인프라 투자를 굉장히 많이 늘려놨다는 겁니다. 주로 어떤 인프라를 투자했나요? 인프라 중에서 도로, 항만, 도로 하나, 발전소, 예. 학교 이런 거. 가장 중요한 거랬는데. 예. 그래서 한국은 뭐 투자 많이 했는데요. 많이 꺾였습니다. 한국은 예전에 주로 베트남 위주의 투자를 몰빵을 했죠. 우리는 몰빵을 좋아합니다. 더 아니면 뭐예요? 네. 중국에 막 몰빵하다가 이제 아세안 쪽으로 막 하다가 언제 확 줄어들으냐면요. 이게 아세안끼리 보여지면 잘 티가 안 나는데요. 이 맨 위에가 미국이에요. 우리가 미국 배터리, 자동차, 반도체 투자가 엄청나게 늘면서 나머지 모든 지역의 투자가 다 줍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까지는 아직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아세안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다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일단 어쨌든 매니팩처링 섹터도 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해서 좋아지 이제 회복 단계에 들어가고는 있는데 2023년은 다 같이 주춤했죠. 우리만 주춤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움츠러들면 다 같이 조금씩 영향을 받고요. 글로벌 경제, 유럽이 주춤했죠. 또 미국 나홀로 좋았던 경기예요. 미국 주식만 나라고 미국 혼자 좋았기 때문에 나머지 세계 모든 지역이 좋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는 어쨌든 유지를 했다라고 봅니다. 자, 드디어 제가 그래도 말하기 좋아하는 기업 얘기를 좀 이제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나라를 다 제가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제 한 나라 주요한 우리가 여기서 보는 뭐 싱가포르 이런 데를 다 포함해서 이제 제 첫 번째로 말레이시아를 가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상징적인 빌딩이 이제 쌍둥이 빌딩이죠. 저 옆에 메르데카라고 아시아에서 가장 두 번째로 높은가? 뭐 첫 번째로 높은가 하는 빌딩이 올라왔어요. 이제 삼성이 지었고요. 이것도 한쪽 삼성, 한쪽 뭐 쌍용 이렇게 지었죠. 이런 건물을 지으면 남는 게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메르데카, 이 사진에 들어가지 않은 그 메르데카가 이제 말레이시아 말로 독립이에요. 메르데카 건물을 지었는데, 중간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공사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울며 가져오기로 공사를 지금은 내부 공사를 하고 있어요. 완공의 뜻을 놓겠군요. 예, 예. 자, 이게 제가 무슨 순위를 놓아준 거냐면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 1등부터 10등까지를 적어놓은 거예요. 이걸 보면 대체로 이 나라 경제에서 어느 섹터가 그래도 경쟁력이 있고 좀 잘 되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예상외로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에서 투자의 중심을 우리가 금융의 중심지가 싱가포르인 건 맞지만 말레이시아도 만만치 않게 금융이 세요. 그리고 여기는 이슬람 금융의 또 하나의 허브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슬람 채권 스쿠쿠를 가장 많이 발행하는 데는 두바이가 아니고요. 말레이시아에서 발행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메이뱅크가 있으면 메이뱅크가 동남아에서 굉장히 오래되고 잘 나가는 은행이에요. 메이뱅크가 있으면 메이뱅크 이슬람이 따로 있어요. 두 개씩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다음에 퍼블릭뱅크도 두 개가 따로 있어요. 퍼블릭뱅크는 이제 그 화교가 오너인 은행이고요. CIMB는 이제 그 이슬람 쪽 이슬람도 있고 일반 커머셜도 있고요. CIMB가 이제 은행인데 메이뱅크하고 CIMB는 동남아 전역에서 굉장히 IB 인터내셔널 뱅킹을 잘하는 인베스트먼트 뱅킹을 잘하는 은행입니다. 떠나간 아시오나를 우리로 치면 한국전력이에요. 예. 그다음에 피케미라고 해 페트로나스라고 하면 말레이시아의 국영기업이죠. 국영석유회사. 석유 개발 시추 모든 허가권은 저 페트로나스 한 군데밖에 못합니다. 페트로나스 본체는 상장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치면 석유공사는 상장하지 않은 거야. 근데 그 밑에 가스 보급 이런 회사는 상장을 했습니다. 왜? 그 본체는 상장하면 다 드러나요. 그 페트로나스 회사 하나가 전체 세수의 한 15에서 20% 담당합니다. 네. 그리고 주목할 만한 회사, 근데 은행은 이해가 되잖아. 은행은 이해가 돼. 근데 IHH 헬스케어라는 회사는요, 전 세계 한 2번째 정도 하는 병원 그룹입니다. 병원 그룹이에요. 그래서 저 병원에는 브랜드가 여러 개 있어요. 예. 브랜드가 여러 개 있어요. 무슨 이글, 골든 이글도 있고, 무슨 병원 이렇게 있는데요. 말레이시아에도 있고, 싱가포르에도 있고, 중국으로 진출했고, 인도로 진출했고, 마케도니아, 터키 이런 데로 다 진출했습니다. 전 세계 병원 네트워크가 있어요. 주로 어디를 노리냐면 인구가 많은데 의사가 모자란데. 마케도니아 이런 데 되게 잘 돼요. 왜냐하면 유럽 애들이 저기 가서 진료받아요. 여기는 영국이나 이런 데서 메디컬 스쿨 나온 의사들이 진료를 봅니다. 그래서 이 IHH 헬스케어는 그래서 SK에서도 한동안 관심을 가졌던 예, 그런 병원 그룹이기도 합니다. 셀콤 디지는 두 개, 셀콤이라는 회사 디지가 합쳐진 거예요. 통신사. SK텔레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은행이죠. 그 다음에 이제 메탈, 알루미늄 회사. 페트로나스, 가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케미컬, 가스 이렇게 본체 말고 나머지 자회사들은 상장이 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말레이시아에서 작년, 재작년까지 굉장히 좋았던 건 원자재가 아니라 반도체 후공정이에요.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근데 그 반도체 회사들이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가 아니라 대체로 후공정이다 보니까 회사는 있는데 외국에서 투자도 많이 받았는데 직접 공장을 세워서 운영하는 게 많으니까 상위 10위권에 들어간 제조업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빠른 거예요. 왜 다른 길을 갔냐고? 제조업이 들컸잖아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1, 2, 3등 다 은행입니다. 저 뱅크 센트럴 아시아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담배하다가 금융 가서 더 재벌이 됐다는, 담배로 떼돌보고 은행업에 손 뻗었다는 그 자rum이 가진 1등이 뱅크 센트럴 아시아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1등, 2등, 3등이 시가총액이 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밸류가 달라요. 자, 요번에 이제 앞으로 대통령이 된다는 사람이 저기죠. 브라보죠. 브라보는 군 출신이에요. 수아르토 때 군 출신이고 이제 그다음에 정치인으로 변신하고 하는데 지금 재무부 장관이 제일 중요한데 이 재무부 장관의 물망에 오르는 사람들이 대체로 뱅크 만들이 출신들이 몇 명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원자재, 뭐 화학, 예. 그리고 텔콤은 당연히, 예. 그리고 이거는 뭐 느가라가 붙으면 대체로 국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아스트라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이제 제조업 중엔 제일 큰데, 일본차 수입해가지고 조립해가지고 파는 차, 외제차 수입해서 조립해서 파는, 예, 그런 회사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제가 인도에는 한국에 케이팝이 있다면 인도네시아에는 우리 인도미가 있다. 라면 만들어서 대박난 회사. 그 회사가 요 회사입니다. 9위에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시가총액 차이가 뚝뚝뚝뚝뚝 떨어져요. 근데 이건 마트가 붙었으니까 유통업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상위에 있는 나라가 별로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조업 유니레버 인도네시아입니다. 유니레버는요, 원래 우리가 뭐 비누 뭐 이런 거 다 만들려면 팜유 다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쓰는 샴푸에 다 들어가서 그거 없애자고 만든 회사가 뭐냐면 러쉬예요. 그 러쉬라는 브랜드 아시죠? 그 러쉬가 팜유가 안 들어간 비누 샴푸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자기네는 그 공장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키친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유니레버는 근데 이제 동인도 회사 이후 시절부터 하여튼 이 원자재를 찾아 원료 공급처를 찾아 전 세계로 이렇게 쭉 뻗어나가면서 현지의 현지 기업처럼 오랫동안 뿌리 내려서 상장까지 한 데가 인도네시아하고 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유니레버도 굉장히 큰데 인도에 가면 힌두스탄 유니레버라고 있어요. 네, 상장되어 있고 주가 아름답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산프로나 예, 담배 회사입니다. 예, 바리또 퍼시픽 재벌인데 저기 원자재 많이 갖고 있고요. 예, 인도삿 통신, 예, 방송 통신 이쪽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CP, 태국 CP 얘기 드렸었죠. 태국의 그 CP는 지난 시간에 얘기 드리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동남으로 쭉쭉쭉쭉 뻗어나가면서 사료도 하고 뭐 이거 다 만들었다. 예, 그 회사가 이제 인도네시아에도.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고투그룹. 오늘 얘기 드릴 게 이제 고투그룹. 스타트업에서 시작해서 유니콘이 된 고투그룹 얘기 이따가 드릴 거고 에너지고 다 이런 회사들입니다. 인도네시안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제가 22건까지 보여드렸어요. 자, 태국으로 넘어갈게요. 태국의 상장에 보면 1등이 태국 국영의 석유회사 PTT입니다. 예, 일단 그 다음에 2등이 국영 공항공사죠. 예, 투어리즘에 천국답게 공항공사가 파워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가 굉장히 유니크한 케이스입니다. 델타 일렉트로닉스 가로치고 타일랜드라고 붙여놨어요. 저 말은 무슨 뜻이냐? 저 회사는 원래 시작이 태국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대만 회사입니다. 전기차 많이 만들려면요, 전기 부품 많이 들어가요. 그런 거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대만의 본체 델타 일렉트로닉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만에도 이제 전기전자 사업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대기업이 없을 뿐이지. 그래서 저기에서 3위로 치고 올라온. 그래서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PTT 다 보시면 에너지, 그 다음에 CP올, 예, CP그룹의 유통을 맡은 CP올. 예,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시멘트는 왕실이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 다음에 시암 커머셜 뱅크, 그 다음에 시암 마크로도 유통업 회사고요. 요 타이 베버리지는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있는 예, 센트럴 아시겠지만 유통과 뭐 면세점 뭐 이런 거 가지고 있는 데입니다. 싱가포르 맨 위에 쭈루룩 은행입니다. 그 다음에 싱텔, 텔자 붙었으니까 텔레콤이고요. 오늘 말씀드린 유니콘에서 상장된 기업 C. 그다음에 윌마 인터내셔널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슈가킹으로 시작해가지고 동남아 이거저거 먹는 거 관련된 거 다 해서 예, 재패했던 예, 이런 회사들이고 그래. 예, 또 유니콘으로 성장했던 스타트업에서 유니콘으로 했던.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제조업이라고 하시는 회사는 다 발랑한 게 있는 거예요. 싱가포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예. 싱가포르의 반도체 유명하다고 하잖아요. 반도체는 다 남의 회사가 들어와서 외국 회사가 하는 거고 자기는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장된 큰 회사는 없는 겁니다. 자, 옆으로 가면 필리핀이에요. 자, 필리핀은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 드렸을 거예요. SM그룹, 한국에 있는 그 SM이 아니다. 필리핀에 SM이 있다. 슈마트 줄여서 슈마트라고 계속 쓸 수 없어서 SM이 되는데 SM그룹의 2개의 회사와 1개의 은행이 시가총액 1, 2, 3등을 하는 독특한 나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 계열사가 삼성전자, 삼성생명, SDI가 1, 2, 3등 하는 셈입니다. 저런 나라는 제가 아직까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예. 탁월하게 경영성과도 좋아요. 저 세 개가. 예. 웬만하면 필리핀에 놀러 가서 마트 갔다, 백화점 갔다, 쇼핑몰 갔다, 그럼 쟤네 동네 겁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재벌 집안, 아얄라, 쭈루루. 그 다음에 또 다른 재벌, 예, 산미겔이 있습니다. 맥주 산미겔. 예, 건설, 투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회사가 더 커진 거죠. 예. 자, 한국에서 가장 핫한 베트남.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본 회사는 동남아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어떤 회사도 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일 많이 들어본 회사가 주로 베트남의 회사일 겁니다. 자, 베트남 이제 시가총액으로 이제 줄을 세웠습니다. 줄을 세웠을 때, 자, 비에코 뱅크 1등이에요. 자, 빈홈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빈페스트, 전기차 한다고 한다는 그 회사의 메인 스트림은요, 얘는 돈을 어디서 벌었냐면 빈홈스에서 번 거예요. 주택, 아파트 짓고 택지 개발하고 이걸로 부동산으로 돈을 번 회사입니다. 지금 부동산이나 이런 걸로 다 돈을 벌어서 어디다 갖다 쏟아붓는 거예요. 전기차 하는데 다 쏟아붓고 있고요. 그 전에 스마트폰 만들고 TV 만드는 거 다 망했습니다. 자, 또 이제 은행이고요. 호아팟, 철강회사입니다. 철강회사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더 갈 수도 있고요. 여기 잘려서 그런데 이것도 은행입니다. 비나밀크는 국영기업이죠. 우유회사. 예, 비나밀크 1억이 굉장히 우유 많이 마십니다. 음료수 많이 나오고요. 예, 태콤뱅크. 이 태콤뱅크는 이제 민간은행인데요. 이 태콤뱅크하고 가장 밀접하게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한 회사가 어디냐? 비키니 입고 쇼해가지고 유명해진 항공사 있죠. 비에젯. 비에젯과 여긴 특수관계예요. 지분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은행에도 돈 대서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FPT는 제가 오늘 얘기해드릴 제가 볼 때 베트남에서 가장 괜찮은 이 비나밀크도 훌륭하지만 가장 괜찮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베트남 IT 인력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공대생 많다. 베트남 IT 1등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밀리터리 커머셜 뱅크는 설명을 안 드려도 바로 느낌이 오실 거고요. 이 마산그룹이 제가 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베트남 식당 가면 소스 한 식탁 위에만 소스 한 대여섯 가지씩 있는데 그 소스 다 나온다는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마켓 캡 10등을 하는 건 이해가 될 법도 한데요. 프라이스 per earning 레이쇼를 보면 굉장히 높아요. 270이 넘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회사일 수도 있어요. 얘가 돈을 벌려고 하다가 잘 안 된 유통을 얘가 샀습니다. 그 여기에 투자한 한국 회사가 SK가 샀죠. SK가 굉장히 높은 밸류의 지분을 샀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그 베트남 회사는 빈그룹입니다. 빈그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창업주도요, 동구권에서 유학하고 베트남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동구권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옛날에 라면 회사 했다가 라면 회사를 네슬레에 팔고 그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부동산 사업해서 돈을 번 거예요. 부동산 사업을 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 부동산만 할 수 없어서 제조업을 하는 거예요. 뭐 학교도 짓고 뭐 별거 다 합니다. 병원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는데 메인은 어쨌든 이게 다 거의 부동산 개발과 이제 한 몸으로 가는 거고요. 그런데 이 제조업에 뛰어들어서는 지금 계속 고배를 마시고 있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세우고 미국에다가 이제 자동차를 팔겠다고 선적을 했는데 이 회사 자동차, 전기차의 매출의 절반은 자기가 삽니다. 자기네 택시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반을 자기가 사서 자기가 굴리고 있고, 그런데 호기롭게 인도네시아에도 전기차 공장을 짓겠다 그랬어요. 저는 무슨 깡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 회사와 공산당의 의지는 같은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향하는 방향이 같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쪽으로는 그 뭐 블랙락이라든가 뭐 이런 블랙락이었나? KKR 뭐 이런 데들이 빈홈스에는 투자를 했는데요. 모빌리티 쪽은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리테일도 있었던 게 장사가 안 돼서 다 팔았거든요. 그런 쪽도 투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는 다 빈홈스만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그걸 좀 가늠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계열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국에서 정말 언론에 많이 나왔던 회사가 마상그룹입니다. 이 소스와 라면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보셨을 법한. 그래서 소스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회사가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 구조를 가진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약간 마켓캡은 오버밸류 되어 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가 빈커머스, 이름만 봐도 빈커머스니까 빈그룹에서 온 걸 얘가 산 거죠. 그리고 이런 회사, 이 회사가 또 크라운 X라 그래가지고 약간 모바일과 온라인, 자기네가 오프라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온라인과 모바일과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붙여보겠다고 크라운 X라는 걸 만들었는데 잘 되고 있는지는 약간 애매모호합니다. 이 회사도 태콤뱅크하고 특수관계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놀러 가시면 아무데나 식당에 가시면 다 보실 수 있는 회사가 마상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그리고 그 커피 체인점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디를 가지고 커피를 오더하고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통합을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는 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롯데가 롯데온을 한 거예요. 잘 안 되죠.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말씀드릴 회사는 타이베버리지예요. 태국 회사예요. 태국 회사인데 태국이 옛날에는 아무나 술을 못 만들게 했습니다. 양조 제한이 걸려 있어요. 대부분의 나라는 그 회사에서 양조 이제 허가를 주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여기서는 못 만들게 하고 막걸리는 뭐 동네에서만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런 규제들이 있는데 태국도 비슷하게 그런 규제가 있었어요. 그래 그런 규제가 있어서 여기저기 있었던 양조장을 사서 자기가 맥주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통합을 했던 회사가 이제 타이 베버리지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태국에 가면 가장 유명한 맥주가 뭐죠? 싱하. 싱하 비어가 1등이에요. 싱하 비어가 1등이고 창, 라오 이게 2등, 3등, 4등 하거든요. 싱하 말고 나머지를 얘가 해요. 예. 근데 이 코끼리는 창비어로 하여튼 많이 팔았죠. 예. 많이 팔았는데 여기만 있긴 좀 뭐하다. 근데 이 회사가 맥주만 나오지 않아요. 양주도 나오고 뭐 위스키도 나오고 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여러 가지 이 음료수 주류를 다 만들어요. 주류는 대체로 뭐가 좋습니까? 한번 유통을 깔아 놓으면 남이 침범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라인, 그 유통망에 계속 이제 자기네가 만든 술도 올리고, 자, 술만 할 게 아니라 음료를 좀 더 확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오이시라는 브랜드, 뭐 차 음료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얘네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 기반으로 프레이저 앤 립스, 이 줄여서 FNN이라고 싱가포르 기반으로 동남아에서 가장 큰 음료 회사가 있습니다. 이걸 인수해요. 그래서 동남아 전체에서 웬만한 차 음료라든가 뭐 이런 건 다 얘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놀러 가셔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음료 매대를 이렇게 쫙 보시면 이 마크를 엄청나게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얘네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00 플러스라고 우리로 치면 게토레이죠. 포카리 스웨트. 날씨 덥잖아요. 3보 이상 탑승을 왜 하냐면 땀이 진짜 많이 나요. 한국에서 골프 잘 치시는 분, 동남아 이제 골프장에서 한 3월 지나면 야 언제 끝나니 이러시거든요. 예. 필수품이에요. 100 플러스라는 거예요. 예. 그걸 얘네가 산 거야. 얘네 거예요. 얘네 거. 그러니까 저런 브랜드를 다 가지고 요즘은 이제 가공식품, 밀키트, 그러니까 이제 뭐 냉동식품 이런 것까지 다 만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태국에서 시작한 회사가 태국 국경을 넘어서 진출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리저널라이제이션을 한 거죠. 세계 시장까지는 못 갔어. 뭐 미국까지는 아직 안 갔지만 CP 같은 경우는 미국도 가고 중국도 갔는데, 지금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이런 회사들이 이 회사만 해도 벌써 태국의 국경을 넘어서 동남아는 다 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회사가 또 어디를 가냐면 베트남과 미얀마를 가서 뭐 이
뭘 하냐면 베트남의 사이공 비어를 사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을 텐데 베트남은 전 세계의 마지막 남은 맥주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업무 끝나면 그 베트남의 그 조그만 길거리 식당들 있잖아요. 포장마차 같은데 다 목욕탕 의자에 앉아서 맥주를 마시죠. 맥주가 싸요. 맛있고. 그 중에 굉장히 유명한 게 사이공 비어, 그 다음에 저 333 빠바바라고 하죠. 예. 저걸 얘네가 산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샀습니다. 저거 사겠다고 여러 군데서 비딩이 붙었어요. 승자의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저 사이공 비어가. 예. 그래서 저런 그 브랜드들을 다 가지고 있는 타이 베버리지가 그래서 아까 시가총액이 높은 겁니다. 태국에서 잘해서가 아니에요. 태국 말고 다른 시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밸류가 다 얹어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레드불은 국가별 브랜드 순위도를 따지면요. 오스트리아에서 제일 유명한 브랜드는 레드불입니다. 태국에서도 유명한 브랜드를 따지면 레드불이 나옵니다. 왜? 두 개가 합쳐서 만든 회사라. 원래 태국에 이름이 어려워서 발음하기 어렵지만 예, TCP라는 제약회사가 있어요. 맨 뒤에가 이제 TC 파마세티컬이에요. 이 제약회사인데 이 제약회사의 회장, 창업자 이분이 뭘 했냐면 우리로 치면 약간 바카스 같은 걸 만든 거야. 예, 먹으면 정신이 바짝 나라는 바카스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 처음에는 그 태국의 전통 뭐 그냥 우리로 치면 뭐 쌍화차 같은 뭐 이런 거를 이제 가져다가 개량을 해서 저걸 만들었어요. 뭐 구연산도 넣고 뭐 굉장히 비슷해요. 예, 바카스라. 저거를 만들어서 대히트를 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좀 힘내라고 그 태국에 있는 빨간 들소를, 예, 젓갈색 들소를 해가지고 이제 그 태국 명칭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오스트리아에서 이 사람이 출장을 왔어. 태국에. 그래서 이제 시차 때문에 어질어질 했는데 저걸 하나 먹으니까 아, 개운한데? 이거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찾아가서 내가 이걸 오스트리아에서 출시를 하겠다. 그래서 둘이서 합작을 해요. 50대 50이 아니고 51대 49로 합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 새로 출시를 하면서 약간 바꾸죠. 너무 동양틱한 맛이어가지고 여기 탄산도 약간 넣고 맛을 바꿔서 태국에 이 오스트리아에서 내는 걸 해서 그게 원래 이름 자체를 태국 이름도 레드불이었는데 그걸 이제 영어로 바꿔서 레드불이 된 거예요. 오스트리아에 냈어요. 처음에 빵 터졌을까요? 안 터졌을까요? 안 터져요.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새로운 맛을 불닭볶음면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약간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럼 비슷해요. 안 터져요. 근데 아니 어디서 자꾸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오스트리아에서. 어디서 주문이 들어오냐 봤더니 아, 클럽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밤새고 놀라니까 에너지가 필요해가지고 저게 그렇게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이거다. 원래 이분이 스포츠 광이에요. 스키 좋아하고 뭐 이런 거 광이에요. 그래서 스포츠 후원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면서 뭐 클럽에도 팔고 그런데 카페인이 많이 들어가지고 청소년 유해 음료로 지정돼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못 먹게 하면 진짜 더 찾거든요. 국경을 넘어가서 사오는 거예요. 밀수. 근데 나중에 이제 다 풀려가지고 이제 장사가 잘 되죠. 근데 이 회사의 가장 대표적인 그 상징적인 거라고 하면은 뭐냐면 이 인간 동력 비행기 대회 아시죠? 막 뛰어가서 절벽에서 아무거나 이렇게 얼만큼 멀리 날리나 이런 대회 다 이 회사가 하는 거예요. 이 회사 돈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페이커 후원도 하고요. 전 세계에 있는 웬만한 익스트림 스포츠, 비보이 대회 이런 거는 전부 다 레드불이 합니다. 그 익스트림 스포츠는 다 레드불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레드불은 이제 자기의 성격을 뭐라고 규정하냐면 우리는 컨텐츠 기업이라고 그래요. 음료는 거들 뿐인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새롭게 규정하는 브랜드들이 되게 많은데 이 레드불이 그런 성공적인 케이스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태국 회사가 유럽에 가서 이걸 했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합작의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예요. 잘된 케이스고 자신들의 굉장히 트렌드를 리더하는 그래서 문화 아이콘으로 이제 등극을 했습니다.
이 잘 나가는 회사의 매출을 보세요. 미국 시장에서도 엄청나게 성공을 했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드링크 1위가 레드불이에요. 레드불은 경쟁사 음료보다 싸지 않습니다. 에너지 드링크란 영역을 처음으로 만들었고요. 경쟁사 음료보다 절대 안 싸요. 그리고 레드불은 캔이 슬림해요. 왜 그러냐면 트렌디하게 보이려고. 우리는 음료를 파는 게 아니야. 우리는 패션을 팔고 트렌드를 파는 거야. 그래서 얇아요. 그래서 용량도 작아요. 그래서 더 비싼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서 히트를 쳤고 미국에서도 1등을 하고 다 하는데 얼마 전에 사고를 쳤죠. 태국의 아까 그분 51%를 가지신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아까 사진 보여드린 오스트리아 분도 돌아가시고 다 밑에 패밀리가 하는데 손자가 차 사고를 내고 경찰을 치어 죽이고 도망을 갔는데 무죄로 풀려납니다. 그래서 하도 난리가 나서 이게 또 하나의 그 태국의 젊은이들이 이거 하면서 그 싸웠던 이유 중에 촉발제가 이거였어요. 유전제. 그래서 이 회사가 그 회사다 라는 얘기를 드릴게요. 여전히 지분은 태국 패밀리가 51%를 갖습니다. 그런데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아요. 배당만 받지. 그게 잘하는 거예요. 네. 자, 마지막은 아니지만 베트남의 이제 하노이의 빌 게이츠라고 불리는 이분이 그 FPT를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도 외국에서 유학하고 들어와서 회사를 차렸는데 이름이 웃깁니다. 푸드 프로세스 테크놀로지예요. 회사를 처음 만들 때는 유학하고 들어왔는데 나라에서 음식 관련된 걸 기술 이런 거를 하면 지원을 잘해줄 때여서 일단 이름을 이렇게 짓고 IT를 하신 거예요. 지금 베트남의 창업자 1세대거든요. 다 이 1세대들은 거의 대부분 구소련 연방, 소비에트 연방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전부 유학을 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이분도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름은 푸드 프로세스지만 IT 아웃소싱을 해서 시작을 한 거죠. 원래는 IBM 뭐 복사기 뭐 이런 거 가져다가 팔다가 IBM의 디스트리뷰터를 하다가 AS도 해주고 일을 잘해서 외국에서 모든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사람들이 야 네가 뭐 IBM을 뭘 해봤다면서 여기를 자꾸 찾아오다가 이렇게 회사가 커졌어요. 매출도 좋고요. 주가도 좋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의 회사를 샀어요. 미국도 진출했고 가장 큰 해외 매출이 절반이 넘어요. 해외 매출 중에 일본의 포션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일본 포션이 압도적인 게 아니라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고 있고 한국에도 지사를 세웠고 한국 동부 하이텍과 함께 이제 자기네만의 칩을 위탁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장을 잘하는 회사고요. 왜냐하면 베트남의 IT가 성장을 하면 성장을 하지 꺾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회장님을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정부의 IT 정책과 같이 간다. 꺾이기 어려운 회사입니다. 운영도 잘하고 이 회사는 자기네 대학도 있어요. FPT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FPT 유니버시티에 나오면 취직이 잘 돼요. 그래서 학비가 비싼데도 많이들 들어가고요. 한국 사업, 일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대학에서는 일본어를 가르칩니다. 한국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국인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국어를 가르쳐요. 그래서 무조건 IT 그 대학에서는 IT 관련된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이런 걸 전공을 하나 하고 외국어도 하나 해야 돼요. 안 될래 안 되게 어려운 회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동북아하고 비교하고 중국하고 비교하고 중진국의 함정에 빠진 건 맞아요. 이런 몇 개 잘 나가는 회사가 있지만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었죠. 어쨌든 태국이 아직도 1인당 GDP가 8,000불이 안 됩니다. 말레이시아가 10,000불이 넘었는데 13,000불 올 때까지 수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보통 중진국의 함정에 빠졌다고 그러죠. 고소득 국가를 가지 못하고 중진국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중진국의 하위 소득에서 중위 소득까지, 하위 중간소득 국가, 상위 중간소득 국가인데 상위에 멈춰서 더 위로 못 가고요. 인도네시아는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저 밑에서 이 하위 중간소득에서 상위로 올라가는 데까지도 오래 걸렸어요. 이제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원인이 다 작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려면 과거를 답습하는 한국에 있던 산업화를 지금에 와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화는, 그러니까 과거의 산업화는 뒤졌지만 4차 산업혁명은 안 뒤질 거야. 가 나라의 캐치프레이즈예요. 그래서 전부 다 주장하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요즘은 그린 트랜지션이에요. 이 두 개가 신성장 동력이에요. 이게 신성장 학파 아닙니까? 신성장 동력이 두 개인 거예요. 이거 말고는 우리가 기존에 잘하던 나라를 내가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쫓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IT에 사활을 걸고 다 4차 산업 이거를 부르짖는 겁니다. 뭐 부르짖는다고 잘 되기는 어렵지만 일단 디지털 이코노미로 리프로깅을 했어요. 리프로깅을 했다는 건 이제 일단 모바일이 많이 깔린 거. 이거에 가장 중요했던 동기 중에 하나, 이 원인 중에 하나가 중국제 적합폰이 팔린 거예요. 삼성폰만, 비싼 폰만 계속 팔았으면 저소득에서 사기 어려웠어요. 이거 국가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처럼 좀 고소득인 국가는 빨리 디지털로 넘어갔고요. 모바일 시대로. 유선에, 그 다음에 랩탑 시대 거쳐서 이렇게 넘어갔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그 집에는 컴퓨터가 없어. 다. 그냥 모바일로 바로 가는 거예요. 요즘 오히려 팬데믹을 겪으면서 집에 다 태블릿이 생겼어요. 중국하고 비슷한 거예요. 중국이 없이 그냥 모바일로 간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패키지 요금, 데이터 요금이 싸진 거예요. 옛날에 데이터 요금 진짜 비쌌거든요. 되게 특이하게도 이런 소셜 미디어만 쓰는 패키지 요금이 따로 있어요. 되게 싸요. 이거 서브스크라이브 하면 야, 너 페이스북 하는 거 무료, 인스타 하는 건 무료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저게 되면서 확 많이 쓰게 되니까 이러면서 이제 디지털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2015년에 비해서 2022년에 전체 디지털 경제 규모가 8배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매년 2자릿수씩 성장을 하는 거예요. 2030년까지는 훨씬 더 당연히 커지겠죠. 이커머스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변화 자체는 누구나 알아요. 디지털로 안 가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넘어가고 있다 해서 속도가 중요한 거고요. 여러 가지 분야가 다 성장하고 있고, 유니콘 수로만 보면 미국, 중국, 인도, 다음이 아세안입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유니콘이 됐다가 요즘처럼 투자가 안 되면 다시 밸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올해 수치는 제가 따로 뽑아야 되는데 어쨌거나 기존 유니콘이 한 번이라도 들어갔던 기업을 다 개수를 세보자면 아세안의 유니콘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많냐? 시장이 넓어서요. 한 나라에서만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니까 시장이 넓어서 그런 의미에서 유니콘이 굉장히 또 많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제 5개 기업을 얘기를 하면 이 5개 회사들은 다 슈퍼 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카카오 없이 안 되잖아요. 카카오로 택시도 불러야 되고 카톡도 해야 되고 선물 보내기도 해야 되고 이런 걸 다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게 뭐냐면 한 개의 아이디, 한 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걸 서비스를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슈퍼 앱이라고 하는데 이 슈퍼 앱의 원형이 이제 위챗, 알리페이 이런 거죠. 그리고 이런 슈퍼 앱이 되려면 다 뭐가 있어야 되냐? 페이가 있어야 돼요. 페이. 결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랩, 고투 뭐 이런 건데요. 그랩이 이제 제일 중요하죠. 가장 먼저 택시 부르는 걸로 시작했다가 라이드 헤일링에서 뭐 그랩페이 내고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카오를 가지고 동남아 여행을 가서 택시를 부르면 그랩 택시가 오는 겁니다. 연동시켜놨어요. 그랩과 카카오가 연동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랩이 가장 파워풀한 슈퍼 앱이고요. 8개 국가에서 서비스를 합니다. 예. 그랩은 여러분들이 영어를 모르고 현지어를 몰라도 다 번역돼서 띄워줍니다. 번역 기능이 있어요. 우버랑 싸워서 이긴 회사니까 만만치 않은 회사죠. 창업자 안소니 탄, 그다음에 후일링 탄, 예, 둘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동기고요. 예, 그래서 여러모로 1등하고 있고 보시면 알겠지만 2012년에 말레이시아에서 원래 런칭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태국으로 진출하고요. 그리고 싱가포르로 본사를 옮기고 2, 3년 내에 다 진출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인근지역으로 진출하면서 이게 자기 밸류를 높이는 거예요. 시장이 크다. 성장 가능성이 낮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거고요. 지금은 이제 안 되는 사업은 적고 잘 되는 사업은 더 키워가지고 이제 모빌리티, 딜리버리, 파이낸셜 서비스 이렇게 3개가 돌아가는데요. 아마존처럼 플라이휠 효과라고 하죠.
네가 이것도 쓰다가 이것도 쓰면 이걸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대출도 해줄게. 그렇게 해서 디지털 뱅킹 라이선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이휠 효과를 굉장히 노리고는 있는데 주가는 나락으로 갔습니다. 예, 아직도 제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그랩 없이는 생활 안 돼요. 동남아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커왔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로서리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치면 뭐 배민 당연히 음식 푸드 딜리버리 하는데 배민 슈퍼 뭐 B 서비스 B마트 그런 서비스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예 슈퍼 체인을 샀어요. 자야 그로서리를 샀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동남아 8개 국가에서는 대체로 그랩을 다 쓰는데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이제 슈퍼앱이 있죠. 고잭이라는 원래 오토바이 택시 부르던 슈퍼앱인데 얘네가 이커머스인 토코페디아를 합쳐서 고트그룹이 됐죠.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는 다 2억 명이 저거 쓰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인도네시아는 훨씬 차가 막히기 때문에 오토바이 택시를 원래 오잭이라는 걸 타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전화로 대리운전 불러주는 것처럼 서비스를 하다가 그게 애플리케이션으로 가는데 언제 앱이 처음 나왔냐면 2015년에 나옵니다. 그랩이 2012년인데 2015년에 나와요. 이 갭이 뭐냐?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소득 수준의 차이와 휴대폰 보급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시작했지만 그냥 출시하자마자 터지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그냥 현금 거래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생기고 은행 계좌 없는 성인이 전체 한 60%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여기 그것도 계좌 만들고 고페이 계좌 만들고 이러면서 완전히 혁명적인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했는데 그중에 많이 또 없어지고 장사 안 되는 걸 자꾸 줄이고 이제 구조 개편을 하면서 그 상장 직전에 토코페디아라는 로컬 이커머스 1등 이커머스하고 합병을 해서 고2 그룹이 됐습니다. 최근에 기사가 많이 나왔던 건 저 토코페디아라는 이커머스하고 틱톡샵 인도네시아가 합병을 했죠.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틱톡샵이 장사가 잘 되는데 니네는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를 하는데 왜 이커머스를 하느냐. 그리고 인앱 결제가 불법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막아갔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는 할 수 없다. 인도네시아의 이 2억 7천만 명의 인구의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고투그룹은 고전하고 있으니까 이 토코페디아를 75%의 지분을 인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매각이라기보다는 양쪽이 파트너십을 맺은 걸로 조금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지면 누가 위너고 누가 루저가 될 것이냐. 동영상 이 라이브 커머스가 워낙 인기가 좋기 때문에 틱톡 샵의 기세가 무섭기 때문에 아마 다른 이커머스 경쟁자들이 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여기도 디지털 뱅킹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페이만 중요한 게 아니라 페이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유저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금융 서비스를 하는 게 결국은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디지털 뱅킹에 다 레귤레이션을 세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걸 많이 못 키워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계속 기고 있는 거고요. 그런 파이낸셜 부분을 더 키우지 못하니까 나머지 라이드 헤일링이나 이커머스 같은 데서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가도 안 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전체로 보자면 1등 이커머스는 쇼피입니다. 한국에서도 그 중소 뭐 물품 해외로 수출하시고 이런 분들이 쇼피에서 거래 많이 하세요. 여기를 통해서 해외 동남아에 많이 팔고 있는데 이 회사는 원래 가레나라는 게임 퍼블리셔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게 본토 중국인인데 스탠포드 유학하고 여자친구가 싱가포르 사람이라서 싱가포르로 가서 싱가포르에서 창업을 해서 첫 번째 거 망하고 두 번째 게 터져서 이렇게 키운 거고요. 한때 테슬라보다 주가 상승률이 더 좋았습니다. 팬데믹 때. 그런데 지금은 이 회사도 똑같이 뭐 당연히 페이먼트 있고요. 뭐 딜리버리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싱가포르에 상장된 회사 중에 한 몇 등 안에 올라왔었잖아요. 한때는 이 회사가 시가총액으로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지만 이제 싱가포르에서도 거래가 있으니까 얘네가 동남아 전체 1등 가장 기업 가치가 높았어요. 한참 주가 좋을 때는. 무섭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규정할 때는 우리가 텐센트와 아마존을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회사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무슨 게임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사실 보면 아세요. 프리파이어라고 슈팅 게임. 이게 얘네 거고요. 리그 오브 레전드 퍼블리싱은 얘네가 있습니다.
개발은 얘네가 하진 않았지만 저건 개발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창업자가 중국인이잖아요. 중국과 인도가 한창 싸울 때 인도에서 얘네 게임 다 못하겠어요. 창업자 중국 사람. 뒤에 투자자 다 중국 아니냐.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국경 분쟁할 때. 예, 예. 그래서 그때 또 주가가 빠졌었습니다. 예. 자, 다른 지역에서는 다 와치앱을 제일 많이 쓰고요. 베트남에서는 잘로를 쓰는데 이 잘로라는 메신저를 만들었던 원래 회사는 비나게임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앞으로 상장을 하더라도 잘로라는 이름으로 상장을 하는 게 아니라 VNG라는 회사 이름으로 하는데 이게 원래 이제 비나게임, 베트남 게임 회사입니다. 똑같이 아까 가레나처럼 게임 퍼블리셔로 시작을 했다가 카카오톡이 된 거죠. 베트남의 카카오톡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뭐 엄청나게 뭘 많이 붙여서 사업을 하긴 해요. 카카오가 굉장히 많이 사업을 하지만 돈 버는 사업이 몇 개 안 되는 거랑 비슷하게 여기도 돈이 되는 사업은 몇 개 없습니다. 그나마 카카오를 흉내내서 뭘 샀냐? 카카오톡 선물하기 가딧이라는 다른 회사를 샀어요. 그래서 저게 그나마 좀 돈을 벌어주는데 아직 우리나라보다는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저걸로 산다고 우리처럼 몇만 원짜리 사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는 막 일어나는데 도토리 정도 되겠네. 예.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근데 이 회사는 상장을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미국 상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저 무림기전이라는 게임 퍼블리셔가지고 때도 창업하고 다음 해부터 흑자를 낸 회사입니다. 이 창업자가 나이가 그렇게 많은 분이 아니에요. 얼굴이 저렇게 지금 사진이 저기 나와서 그런데 저분이 언론에 잘 드러내질 않아서 사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분이 원래 호주에서 어카운팅 전공으로 유학하고 금융회사를 다니는데 원래 게임 매니아예요. 자기는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한국에 와서 게임방을 보고 기절을 합니다. 옛날 게임방, PC방. 야, 세상에 이런 천국이. 그래서 베트남에 그거를 차리고 투잡을 뛰어요. 그러니까 난 그래도 게임이 내 길이야. 그래서 게임 퍼블리싱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한국의 게임 회사를 찾아갔는데 한국의 그 당시 때 웬 베트남 듣보잡이었니? 안녕히 가. 그래서 안 만나줬어요. 얘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럼 난 이제 중국을 가볼게. 그래서 중국에서 가서 킹소프트한테 얘기를 해서 킹소프트에서 야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저 게임이 대박이 터졌는데 그때 킹소프트 사장이 누구였냐? 샤오미 회장이에요. 창업자예요. 그래서 여기도 뒤에는 중국 애들이 좀 투자를 하기는 했습니다. 처음에 게임 만들 때. 어쨌든 베트남의 카카오톡 잘로 없이는 베트남에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네. 모든 길은 잘로로 통한다. 돈은 잘 많이 안 되고 있지만 태국에서는 라인이죠. 한국은 한국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전 세계 그 누구도 한국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 기업이죠. 일본에서 라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일본 정부가 라인의 그 정보 유출 때문에 지분 빼라고 하고 있습니다. 라인 주가, 라인은 라인으로 상장되어 있지 않고요. 짓홀딩스로 상장되어 있죠. 야후랑 합병을 해가지고 대주주가 소프트뱅크하고 네이버고 요 밑에 홀딩스를 거쳐서 야후와 라인이 같이 속해 있습니다. 둘 다 돈이 안 됩니다. 소프트뱅크와 네이버의 주식 지분 내라고 혹시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이 부분은 지금은 네이버랑 소프트뱅크가 원래는 이제 반반씩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뭐 상장되어 있으니까. 근데 지금 네이버 지분을 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정보 유출 때문에 좀 빼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짓홀딩스 주가는 형편없습니다. 마이너스 60%를 제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러니까 내 포트폴리오에 있으면 제가 그 흐름을 계속 보기가 쉬우니까. 네. 태국에서는 어쨌든 라인 없이 생활이 안 되고요. 모든 비즈니스 마케팅은 라인으로 합니다. 태국 라인이 돈을 잘 버는 비결이 거기 있어요. 잘로가 그 길을 못 가고 있는 거죠. 아마 잘로는 그렇게 가기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체제가 틀리고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예 규제가 없진 않아요. 라인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라인 웡라이라 그래가지고 딜리버리도 하고 식당 평점도 하고 뭐 이런 회사예요. 저 회사를 지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게 또 다른 유니콘이 됐는데요. 일단 네이버는 웹툰이 세잖아요. 라인의 그 웹툰 서비스가 또 돈이 잘 되고요. 라인이 처음 갔을 때 태국에 갔을 때 장사가 안 돼가지고 뭘 했냐면 우리 거 가입하면 모두의 마블 뭐 이런 게임을 하게 해줄게. 그 마케팅을 써서 가입자가 확 늘었어요.
그래서 게임과 라인, 망가 이렇게는 그리고 그 이모티콘 우리로 치면 이모티콘이죠. 자기가 올려서 팔 수 있는 크리에이터 마켓이 있어요. 그 마켓으로 집 산 사람도 있어요. 방콕에. 재벌이 나와요. 예, 원래 태국이 일본 만화가 굉장히 유행하고 만화 작가 이런 애들 뭐 그림 그리고 이런 애들 되게 많거든요. 얘네들이 다 그래서 그 이모티콘 그리는데 도전을 해가지고 그 마켓 자체가 활성화되는 게 라인의 이제 또 다른 경쟁력이었습니다. 지금은 얘네도 뭘로 돈 벌려고 애쓰겠습니까? 결말은 다 똑같아요. 페이는 당연히 있고요. 금융으로 돈을 벌려고 해요. 그래서 라인은 인도네시아에서 하나은행하고 해서 라인 뱅크바에 하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태국은 태국대로 태국의 여러 은행과 금융기관, 그 다음에 일본계 이 파이낸셜 서비스 하는 데랑 다 해가지고 그런 금융 서비스 섹터를 굉장히 키워놨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디든 다 디지털 뱅킹을 하고 있어요. 페이만 하는 게 아니라 뱅킹이라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대출을 해줘야 돈을 버는 거예요. 어떻게든 대출을 하려고. 왜? 크레딧 카드 사용률이 낮고 금융 정보를 한국만큼 자유롭게 은행들이 많은 유저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신용정보 데이터 이런 것들이 태국 말레이시아 정도나 좀 그나마 잘 돼 있는 거지. 인도네시아 이런 데 가면 일단 계좌가 없는 사람이 많은데 뭘 무슨 신용 조회를 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푸드 딜리버리를 하려고 어쨌든 그랩 푸드를 이용하고 거기다가 내가 음식을 통해서 이제 팔고 뭐 여러 가지 상업 활동, 자기의 경제 활동을 이런 슈퍼의 플랫폼 안에서 하기 때문에 정부도 그걸 원해요. 왜? 흐름이 보이니까. 과세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있으면 은행 신용 정보가 쌓이고 그걸 가지고 내가 다시 대출을 받아서 멀끔하게 뭐 구루마라도 다시 새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정부가 이걸 규제한다기보다는 계속해서 디지털 온라인으로 이전시키는데 굉장히 노력을 했고 성공을 그래서 정부 드리븐이 아니고 슈퍼앱 이런 스타트업 드리븐 이노베이션이 그것도 어떤 이노베이션이 생활 밀착형 이노베이션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페인 포인트를 잡아낸 거죠. 그래서 적당한 때 뭐가 문제냐,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왜 밸류가 높았냐 한국 기업들보다 리저널라이즈 해외 시장을 갖춰 나갔고 우버나 이런 외국 기업보다 이 동네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뭘 불편해하는지는 내가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현지화가 아니라 이제 초 깊숙한 현지화. 그래서 하이퍼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랩이랑 이런 데는 다 하이퍼 로컬라이제이션, 그랩이 가장 먼저 하이퍼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을 썼고요. 라인에서는 컬처럴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을 썼어요. 문화화를 했다. 그래서 지금도 동남아는 여전히 핀테크가 잘 되고 있고요. 요즘은 뭐 이런 피셔리 섬이 많잖아요, 인도네시아에. 이 어부들이 뭘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이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냥 잡아서 파는 거 말고는. 그 다음에 양식장에서 일하는 거. 근데 양식장이 대형 양식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인력을 갈아놓고 수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에 착안을 해서, 원래 이쪽에 관련된 친구가 착안을 해서 자동으로 알려주는 거야. 야, 지금 양식에 먹이 줄 때 됐어. 그리고 먹이를 소론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제 통을 갖다 놓으면 얘가 이제 시간 되면 열리는 거야. 이런 걸 하고, 이제 코로나 때, 뭐, 팬데믹 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직접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러면 이제 정보가 쌓이는 거죠. 트랜잭션이 일어나니까 이걸 가지고 다시 얘네가 직접 대출하는 게 대출해 줄 수 있는 데다 넘겨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당연히 정부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에그리텍, 아쿠아텍은 정부가 가장 두 손 두 발 들고 환영하는 업계입니다. 왜? 노력해서 정부가 이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얘가 그래서 이번에 피셔리가 작년에 유니콘이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린 전환이죠. 뭐 그린 전환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안 가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섹터가 더 커질 걸로 예상하고요. 이 동네에 진출한 한국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잘하고 있는 회사들. 오케이세가 이 중고 오토바이
in 베트남. 그래서 왜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어디 오토바이 탄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게 여기 방문했을 때 오케이세라고 있습니다. 베트남 인구 1억인데 오토바이가 한 6,800만 대 정도 있습니다. 1성인 1오토바이예요. 중고거래를 옛날 우리나라 수원, 장안동 중고차 거래처럼 했었어요. 그걸 온라인으로 옮기는 일을 해낸 거예요. 오토바이 온라인. 예. 그게 왜 다른 나라에서 다 실패했냐면 오토바이 중고거래는 사기가 많아요. 그걸 찾아내기도 너무 어려워요. 인스펙션 하는 게 그렇게 시스테마틱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제 그거를 했던 기업이고, 한국의 야놀자를 베트남에서 한, 한국에만 있다는 시간대 대실을 베트남에 도입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냉동 박스로 이제 옮기는 퀵이라는 것도 있고, 위플렉 같은 경우에는 K-워터, 수자공사 K-워터에 있던 이제 스타트업이 나와서 누수 탐지 그런 거 하고 있는 거고요. 뭐 페로프 하는 거, 그다음에 뭐 중소기업, 그다음에 뭐 교육 스타트업 이런 예누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고요. 한국 축산 데이터는 말레이시아에 진출해가지고 요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그리, 농업, 수산업 이런 데에는 뭐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땡큐 소머치 하는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야들이 굉장히 한국 기업들도 진출해서 새롭게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서로 다른 길로 발전을 해왔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한국과 파트너십을 해야만 서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한국은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미국 비중이 세거나 너무 중국 비중이 세면 하여튼 어느 쪽이 지금은 미국이 좋으니까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미국의 경기가 꺼질 때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일본이 동남아에 많이 플라자 합의 이후에 동남아에 많이 깔아서 그 사이의 금융위기에서도 잘 버텼어요. 우리가 좀 그런 해안을 가지고 동남아 시장을 바라보는 필요가 있고요. 굉장히 제한적인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영원히 뭐 꾸준히 잘 나갈 거다 이렇게 저도 뭐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한적인 발전을 할 건데 그 중에서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분야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섹터별로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회사들은 되게 일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조건 쪽에서 이 기업들 중에서 누가 아세안 내에서 더 확장 가능성이 있고 누가 더 글로벌로 나갈 가능성이 있느냐, 그 기업이 결국은 클 거다라고 보는 거죠. 한국은 잘하자. 뭐 결론을 이렇게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진은요, 아까 그 FPT 회장님, 창업자분하고 제 책에 저 회사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회사를 내가 이만큼 연구를 해서 한국말로 이렇게 썼다고 하면서 드렸더니 엄청나게 좋아하시는데 명함에 전화번호는 역시 없습니다. 회장님이랑. 근데 굉장히 저는 저 회사를 가보고 인상적이었어요. 자회사 대표도 만나고 다 해봤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약간 으쌰으쌰하는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게 약간 느껴져요. 임원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던 회사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보다 강의를 좀 내용이 많아서 길게 드렸는데요. 재밌게 들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SK는 사실 자기네 스스로가 하는 사업들도 있지만 SK가 이제 파이낸셜 스토리 뭐 이런 걸 하면서 일종의 투자자와 같은 역할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투자를 대상으로, 그리고 그 투자를 했을 때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산업 분야에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게 있으면 더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 IHH 같은 경우도 오래전에 한번 생각을 했었던, 그렇지만 투자까지 이어지진 않았고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부분 중에 말씀은 안 드렸는데 그 슈퍼앱 화면 중에 보면 그랩도 있고 고투그룹도 있고 라인 잘로 있고 하나 빨간색 바탕에 하얀 글씨로 A라고 쓰여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어아시아의 본진이 쿠알라룸푸르예요. 말레이시아. 이 에어아시아가
팬데믹 때 뭐 할 게 없잖아요. 우리만큼 화물을 한다고 해도 한국이니까 그때 화물이 잘 된 거고 한다고 해도 그걸 다 메꾸지를 못했으니까 로캐리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 에어아시아 포인트를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빅포인트. 그래서 얘네가 뭘 했냐면 빅페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아예 팬데믹이 좀 지나고 나서는 자기네들도 슈퍼에 판다고 그 라이드 헤일링, 뭐 푸드 딜리버리 이런 걸 다 했어요. 그래서 거기 빅페이에 돈을 넣었어요. 투자를 700억인가? SK가 왜 넣냐? 디지털 뱅킹 라이선스를 정부가 주잖아요. 이게 금융은 다 라이선스 산업이거든요. 기대를 한 거죠. 에어아시아 빅페이가 디지털 뱅킹 라이선스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못 받았어요. 실판 투자. 예. 근데 그 정도 돈은 또 SK그룹 입장에서 보면 그냥 실수할 수 있지. 뭐 그냥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정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예. 그다음에 국제개발협력은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되고 있고 요즘은 이제 뭐 그린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특히나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는 자카르타 한국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ICT 트레이딩 센터라는 걸 이제 만들었는데 그게 굉장히 잘 돼서 제가 케이스 스터디로 쓴 것도 있습니다. 잘 되고는 있는데 우리나라 ODA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자 문제점은 나눠주기, 나눠먹기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그니처 사업이 없어요. 전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딱, 야, 한국 ODA는 이거지. 라는 게 없어서 돈 쓰고 생색이 좀 안 나는 약간 그런 점이 있어서 그런 점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예산을 다 깎았는데 ODA를 계속 늘렸어요. 이미 늘어난 상태인데 더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한번 뱉으면 다른 나라들이 다 보고 있는 자리에서 뱉었기 때문에 다시 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나눠주다가 돈이 셀 수 있겠다. 그래서 좀 더 전략적인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 브랜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ODA도 브랜딩이 필요하다가 이제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초기 산업화에서 일본 기업들이 투자한 게 아니라 일본 정부가 과거에 저지른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네가 해외에 ODA를 많이 했어요. 우리랑 ODA 자체가 규모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프라에 대한 갖추는 투자를 좀 했던 거고요. 일본 기업들이 그리고 해외에 나가기 시작했던 그것 중에 하나는 이제 국내 시장에서 이미 많이 컸고 일본 기업들이 세계를 향해서 나가기 시작한 거는 벌써 1960년대, 70년대에도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랑은 발전 단계가 좀 많이 달랐어요. 그리고 일본의 모든 자동차 기업들이 이제 그런 뭐 수입차 관세 뭐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동남아의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데가 이제 태국인데 태국이 이 자동차 산업의 메카인데요. 거기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60년대 말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기반들을 많이 닦았기 때문에 동남아 전체에서 팔리는 차의 한 70에서 80%를 일본 차로 보고 있습니다. 예. 도요타가 파는 양이 전 세계에서 매출로 가장 많은 게 아니라 차량 판매 대수로 보면 동남아에서 제일 많이 팝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이제 일본 기업들이 그래서 사실은 또 플라자 합의 이후에 많이 나갔던 데가 동남아에 더 많이 나갔어요. 네. 더 많이 나갔다라는 그런 부분도 좀 연관이 있어서 한국이 뒤늦은 어쨌든 한국이 해외 진출을 많이 한다고 하고 글로벌화를 한다고 해도 일본과의 그 시간적인 격차가 있는 부분을 인정은 좀 해야 돼요. 왜 일본만큼 못하냐라고 다 그칠 게 아니라 그런 시간적인 격차. 한 번 투자하면 자동차 회사가 뭐 공장 하나 지으면 다음 날 뺄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 공장을 지기까지 무지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내부적으로도 반대가 있었대요. 굳이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져야 되겠냐. 너무 일본 차가 많이 팔리는데. 그래서 지금도 고전을 하고는 있습니다. 사실. 근데 왜 세웠냐라는 얘기는 안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최고 경영진의 의지가 굉장히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동남아가 이제 4차 산업으로 가고 제가 제조업이 좀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제조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조업 비중이 다 있죠. 서비스업이 크고 뭐 제조업이 다 있고 그걸로 성장을 했고 지금도 공장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 기지가 되는 거고 없대는 게 아니라 한국은 1등부터 10등까지 줄 세우면요. 대부분이 제조업이라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거 1등부터 10등까지의 그게 없다는 얘기는 그 정도 사이즈가 되는 제조업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정도 사이즈가 되는 제조업이 없다라는 건 뭐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글로벌을 상대로 하는 제조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고 그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 기업이 없는 건 문제가 되는 거죠. 대만의 TSMC의 위상이 엄청나죠. TSMC 하나가 수백 개의 다른 중소기업을 멀고 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그런 구조가 되면 좋겠는데 그럴 만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게 너는 어떻게 삼성전자가 있니? 너는 어떻게 현대차가 있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포스코가 있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가 한 20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일단 탑 10에 그게 없으면 있어도 그 사이즈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국의 제조업이 자국의 중소기업을 먹여 살리는 능력이 제한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회사를 너무 부러워하는 겁니다. 베트남의 제조업의 가장 큰 부기점은요, 삼성전자에 공장 크게 세운 거예요. 그 전과 그 후를 다르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 섹터로 넘어가고는 있는데 이게 자국 기업들이 여기서 배제되지 않도록 적어도 뭐 배터리 그 차징 스테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까지는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 안에 영토 안에 이거를 져야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차가 이제 거기서 전기차 생산을 하는데 조코이가 작년에 말을 바꿨죠. 공장을 설립할 계획만 있어도 보조금을 주겠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 들어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요. 미얀마는 상당히 그 전망이 좋았던 마지막 남은 또 하나의 이제 우리가 진출할 이 자동차, 반도체 이런 걸 한번 세우면 빼기 어렵지만 경공업은 이동이 좀 자유롭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나라 이제 의류나 신발 생산하는 업체들은 좀 이동이 있어요. 그래서 영원무역인가요? 거기가 방글라데시로 갔죠. 방글라데시에 엄청나게 크게 투자를 해서 전세기를 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출장이 힘들어가지고. 어우, 부럽소. 네. 그러니까 이제 방글라데시를 갔다라는 건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계속 어찌됐던 간에 그 생산 단가가 싼 데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부분에서 미얀마도 가고 캄보디아도 가는데 미얀마가 가장 좋은 베트남에서 그 다음은 미얀마라 그랬는데 미얀마를 못 가게 된 건 이제 그런 뭐 군사 쿠데타가 있는 건데요. 라오스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항구가 없어서 안 된다. 인구도 너무 적습니다. 중국의 영향력도 너무 세고요. 그래서 라오스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어느 기업도. 캄보디아는 항구도 있고 인건비도 싸요. 근데 막상 가서 일을 해보니까 베트남에도 힘든데 캄보디아를 갔더니 다시 베트남을 가는 게 낫겠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다시 백하는 기업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코스트가 낮아 보이지만 포리니스 코스트, 외국인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히든 코스트가 있는 거예요. 절차, 거래, 통관, 뭐 기타 등등 이런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국가 양성이 덜 돼 있는.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래서 캄보디아로는 이미 많이 지출을 돼 있고요. 뭐 캄보디아 뭐 분영도 잘하고 있고. 근데 놀랍게도 캄보디아와 미얀마에도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나갔습니다. 은행은 나갔어요. 캄보디아에서 돈 많이 법니다. 달러를 같이 쓰는 데다가 그 마이크로 파이낸싱 이자가 높거든요. 그래서 돈 있으면 저도 캄보디아에 저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자율을 7%, 10%씩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대 마진 뭐 기타 등등 마이크로 파이낸스로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그래서 꼭 4차 산업만 되는 건 아니고요. 문화 K컬처는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에는 아무 공통점이 없지만 유일한 공통점이 있다면 항상 얘기하시지만 쌀밥을 먹는다. 그것과 두 번째, 이게 기후와 지리 이런 게 다 관계가 있으니까요. 쌀밥을 먹는다. 두 번째, 한국 드라마에 미쳤다. 한국 드라마를 싫어하는 나라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K-팝을 안 듣는 사람은 있지만 K-드라마를 싫다는 사람은 제가 아직까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 2만 명쯤은 만났을 텐데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K컬처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아까 질문 주신 분보다 인도 영화, 뭐 예. 인도나 뭐 미국 이런 거랑 좀뭐 유럽이나 이런 거 문화적으로 좀 달라서 그런 건가요? 일단 한국 드라마는 재밌거든요. 퀄리티가 달라요. 자기네 나라에서 찍은 드라마와 색상과 색감, 미장센, 뭐 패션, 뭐 모든 게 달라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억세서블한 워너비를 보여준다요. 미국의 섹스앤더시티는 보긴 좋지만 내가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이건 약간 비슷하잖아요. 근데 워너비인 거예요. 그래서 노력이라기보다는 어쨌든 한국도 가볼 수 있는 거고요. 심리적 거리와 물리적 거리 이런 것들이 그렇게 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워너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이 키 크고 잘생겼잖아요. 언니들은 예쁘고 예, 그런 게 굉장한 걸 줍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맨날 소주 먹잖아요. 한국 드라마에서 치맥하고 소주 먹잖아요. 한국 드라마는 먹는 장면이 유난히 많거든요. 다 항상 데이트하고 싸우고 예, 그다음에 먹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유난히 많이 나오거든요. 뭘 먹으면서 얘기하는 문화죠. 예, 그래서 그런 먹는 게 잘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많이 나오는 게. 예, 그래서 치맥도 되고,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는 바람 소주라고 따로 나옵니다. 바람 소주. 예, 한국 사람이 만든 소주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예. 한국은 중간재를 이제 중국에 수출했고, 예, 그게 이제 또 베트남에서 조립돼가지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가고, 뭐 유럽으로 가고 이런 식의 이제 그 밸류 체인이라는 게 만들어졌죠. 예, 밸류 체인이 만들어진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동남아가 전체적인 밸류 체인, 글로벌 밸류 체인의 진입도가 이제 파티시페이션 레이쇼라고 하죠. 이제 많이 높아지긴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조업이 자기네가 주축이 돼서 나머지를 끌어오는 구조가 아니라 중간재를 가공하거나 아니면 마지막 단계를 하거나 그나마 선진 그 제조업이 있다라는 게 말레이시아의 이제 반도체 밸류 체인.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가 반도체를 엄청 밀어내고 있거든요. 후공정 부품이라는 거. 예, 예. 그래서 이제 후공정에도 조금 더 나아가려고 하는 거고, 베트남이 이제 제조업에 뭐 삼성전자 뭐 이런 애들이 다 들어오고, 베트남이 그래서 지금 반도체를 굉장히 원합니다. 반도체에 미쳤어요. 정부가 나서서 반도체 회사 육성하려고, 유치하려고. 그러니까 젠슨왕도 베트남에 가가지고, 야, 우리 제2의 반도체 기지를 하겠다라는 뭐 이런 얘기를 돌아다니면서 다 했습니다. 그 나라에 만한 건 아니에요. 말레이시아에서 또 AI의 허브를 만들겠다 그랬어요. 예, 그분이 장사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가 그런 거예요. 베트남이 왜 거기에 그렇게 목을 매다는 것이냐. 첨단 제조업을 가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말레이시아는 이미 거기에 조금 있는데 태국이 그런 점에서 자국 브랜드의 큰 자동차 회사를 만들지 못한 것이 결국은 제조 생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태국이 예전에 일본한테 굉장히 뭐라 그랬어요. 니는 여기 와가지고 무슨 기술 이전도 해줄 것처럼 하고 뭐 투자를 많이 한다더니 조립만 하고 뭘 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R&D 센터를 만들어요. 태국에다가.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베트남이 좀 더 많이 밸류체인에 인발브가 됐고 지금 인도네시아가 하는 다운스트림 팔러시가 딱 그거예요. 전기차를 갖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배터리도 만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하고 LG 엔솔이 거기서 배터리 공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니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나더라고. 니켈은 저기도 많아요. 필리핀도 많아요. 근데 양질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네시아가 그런 밸류체인을 갖고 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배터리를 만드는 걸 가장 크게 이제 고려하는 점이 뭐냐면 인도네시아하고 미국은 FTA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 광물 자원만 FTA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돈을 싸들고 갈 수 있는 건데 거기 이제 중국의 칭샹그룹이 니켈을 혼자 다 캐고 있잖아요. 돈 제일 많이 들여가지고. 그거를 썼을 때도 미국이 이걸 오케이를 해주느냐가 지금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조코와 바이든은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어느 정도 이제 얘기를 아직 마무리 못 졌어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크리티컬한 포인트인데 뿌라보가 과연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 뿌라보가 안 가고 조코이가 특사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현대차에서. 그래서 그랬죠.
인도네시아는 신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개념이 다르다. 자국에게 유리한다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뿌라보고도 똑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트럼프는 그렇게 인도네시아하고 척을 질 생각이 없을 것이다. 트럼프는 동남아에 관심이 없다. 얘는 중국을 때려잡는 데 중요하지 트럼프는 동남아에 원래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 중국을 때려잡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있죠. 강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인기를 유지하고 미국 퍼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지지 기반인 세력의 서포트를 얻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중국 때리기 다쳐요 이제. 예, 그게 중국을 이렇게 때리든 저렇게 때리니까 때리는 방식은 다를 수 있죠. 바이든하고 다를 수 있지만 아니 트럼프 물러나고 바이든 됐을 때 우리가 미중 관계가 그래도 과거보다는 좀 다르지 않겠냐. 뭐 다르긴 뭐가 다릅니까? 더하면 더했지. 우리 뒤통수도 때리는데 지금. 예. 트럼프는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 내려올 관심이 별로 없을 겁니다. 과거에도 트럼프 재임 기간에도 별 관심은 없었어요. 여기는 워낙 스윙 스테이트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거기에 좀 이 니켈 문제만큼은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다른 얘기인데 그냥. 예. 미국은 연임이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중임이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 아세요? 네? 트럼프는 또 할 수 있나요? 이번에 대통령 되면? 또 할 수는 연달아 2번까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임이 금지되는 거. 예. 혹시 아세요, 윤건 기자? 못해요. 한 번 하면 2번 한 거잖아요. 중임이 금지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연임이 어떻게 아니라. 하긴 3사는 안 되죠. 그렇게 한 번 쉬고 3번은 안 되죠. 오케이. 나이도 안 될 것 같고요. 예. 자, 한국 동남아 협력의 최적의 파트너는 일단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자꾸 특정 국가를 거론하기보다 외향적으로라도 우리는 아세안 전체에서 우리의 동북아와 동남아의 협력을 위해서 리저널 밸류 체인을 강화시키겠다. 아시안 밸류를 키우겠다. 이렇게 나가는 게 제일 좋아요. 다른 나라의 관계까지 고려할 때도 그렇고. 하도 베트남에만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왜 한국은 베트남만 좋아하냐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동남아 다른 나라들한테. 네. 그래서 그리고 기업들도 생각할 때 그 시장 전체를 놓고 자꾸 보는 버릇을 좀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야가 너무 작아요. 일본만 해도 안 그렇고 유럽 기업들도 안 그런데 우리는 한 국가를 일단 타깃으로 정하는 그런 우리 나름대로의 지금까지 성공해왔던 방식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리저널 밸류체인 개념, 아시아 밸류체인의 개념을 쓰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남아 경제협력은요. 지금 아시아 태평양 전략 하에다가 아세안을 둔 바람에 아세안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글로벌 중추국가로 간다면서요. 글로벌 중추국가를 가는데 우리 편이 너무 없어요. 한중일 말고 아무도 내 편이 없잖아요. 그러면 글로벌 중추국가 못 갑니다. 어디에 안만 펐어도요. 아프리카에서 우리 편 안 들어줍니다. 내수 버전의 글로벌 중추국가죠. 예. 우리끼리 듣기 좋자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나마에도 우리나라 기업이 제일 많이 가 있고 우리가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우리 문화를 이 정도로 좋아하면 아세안에 대고 야 그래도 우리가 오래가는 파트너지. 야 일본 니네가 그렇게 친하게 지냈지만 기술 이전 안 해주지 않았니? 우리가 내세울 게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린 협력을 제가 맨날 왜 얘기하냐면 중국이 그린 얘기를 먼저 하긴 좀 어불성설이거든요. 내가 그린 파트너를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자꾸 원전 얘기하고 그러면 또 힘들고요. 예. 거기는 일단 지형적으로도 불안한 나라라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시야를 넓혀야 돼요. 그들이 시야를 넓히는 게 아니라. 예. 그런 점을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